우한에서 1, 2차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들이 오늘과 내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합니다. 어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내 확진자 수는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 가운데 1,700여 명이 감염됐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는 중증 환자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비판적 칼럼을 쓴 저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언론중재위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한다며 건넨 손님이 적으니까 편하시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돼 수도권과 충남 등 5개 시도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 오늘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고 내일은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토요일 KBS 뉴스광장입니다. 전세기를 타고 귀국해 진천과 아산의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던 우한 교민들이 오늘과 내일 모두 퇴소합니다. 교민들은 따뜻하게 보듬어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지역 주민들도 축하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충북 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진영 기자, 다들 퇴소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우한 교민들의 퇴소를 앞둔 이곳 진천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은 안개로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주변에는 다시 찾아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을 정도로 반발 집회가 열렸던 2주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교민들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정부가 마련해둔 전세버스 9대에 나눠 타고 이곳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정부는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교민들이 무사히 돌아가는 만큼 퇴소에 앞서 간단한 환송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민들을 격려하고 차에 직접 올라 인사할 계획입니다. 2주 동안 교민들과 함께했던 충청북도와 진천, 음성군도 교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합니다. 같은 시각 충남 아산에서도 우한교민 환송 행사가 열립니다. 퇴소에 앞서 진천과 아산에 머무는 교민들은 최종 검체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70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민들이 떠나고 나면 행정안전부는 방역업체를 투입해 건물 전체를 소독할 예정입니다. 또 폐기물을 모두 소각하고 이틀 동안 건물을 폐쇄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이곳 진천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귀해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중국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감염 상황이 특히 심각한데요. 이미 중국 내 감염자 수가 최대 14만 명에 이를 거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최용은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가운데 1,700여 명이 감염됐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발원지인 우한에서만 1,1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을 처음 알린 의사 고 리원양을 비롯해 6명이 숨졌습니다. 환자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데다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방호복을 입었더라도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는 외부 의료진 2만 명이 파견돼 있지만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 진단을 확진 판정에 포함시킨 뒤 이틀째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14,000여 명까지 늘었던 신규 확진자는 이튿날에도 5,000명에 육박하면서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64,000명, 사망자는 1,4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후베이성 밖에서 하루 추가되는 확진자가 열흘째 줄고 있는 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환자가 중복 집계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미 발표했던 통계를 줄이는 등 혼선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을 기준으로 확진 환자가 8만 4천 명에서 최대 14만 명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한에서만 최대 9만 명이 감염됐고 후베이성 밖 도시에서는 최대 1만 5천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업들이 속속 업무를 재개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베이징에선 연휴 등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사람은 14일 동안 격리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에서 어제부터 고령자 일부에 대한 조기 하선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온 상황인데다
중증 환자도 10명이나 돼서 너무 늦은 조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18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형 크루즈선. 요코하마항 도착 12일째였던 어제 일부 승객들이 드디어 땅을 밟았습니다. 80세가 넘는 고령자, 또 지병이 있거나 밀폐된 객실에 격리된 승객들이 조기 하선 대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계획했던 격리 기간보다 닷새 빠른 건데 한국인 승객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陰性が確認された方のうち希望される方は下船して政府が用意する宿泊施設で生活をしていただくことといたしました。 하지만 일본 정부의 뒤늦은 대응 탓에 중증 환자만 1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8명과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 2명 등입니다. 크루즈선의 여파로 요코하마 반대편에 위치한 일본 오키나와도 비상입니다. 지난 1일 오키나와 나항에 9시간 넘게 정박했는데 2,700명 가까운 승객 대부분이 시내 관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접촉한 인원만 약 200명, 이미 60대 여성 택시기사 1명에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接触した可能性のある方約200名について潜伏期間である2月15日までの間、健康観察などの調査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す。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밖에서 확진자가 극적으로 늘어난 사례는 크루즈선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돈 1,100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쿄올림픽 개최 변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여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최 결정은 주최국 소관이지만 위험 평가를 위한 기술적인 조언은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사태가 올여름 도쿄올림픽에 미칠 파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할지 말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취소나 개최 시기 조정은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not offered advice to the IOC for the Olympics one way or the other, and neither would we. It is not the role of WHO to call off or not call off any event.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주최국인 일본과 IOC의 소관 사항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WHO는 올림픽 개최에 따른 위험 평가 등을 위해 기술적인 자문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한 IOC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So there's no case for any contingency plans of cancelling the games or moving the games.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예방적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선수단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통계를 변경한 중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어떤 진단 절차를 거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의료진 1,7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지적하며 개인 보호 장구를 의료진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비리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던 민주당이 논란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면서 고발했던 배경도 같이 밝혔는데 그 근거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고발 역풍은 민주당 내에서 불어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고발은 지나치다, 문제 있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고 3선의 정성호 의원은 당의 오만함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험지 대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홍일학 의원도 고발 철회를 촉구하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발에 취하했는데 이번엔 당의 해명 문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임 교수의 칼럼이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걸로 판단했다고 썼는데 그 근거로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이라는 점을 든 겁니다. 그게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아니 근데 어쨌든 판단을 해보신. 안전 의원을 거론하며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지핀 셈인데 민주당은 곧바로 문구를 수정해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측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누구 편인지부터 먼저 보고 고발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실토한 것입니다. 한국당과 대한신당은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하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이 안철수 싱크탱크 활동 경력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그래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 칼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한다며 건넨 말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손님이 적으니까 편하시겠다. 그간 돈 많이 벌어놓은 것으로 버티시라고 말한 것인데요. 야당들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현장 점검에 나선 정 총리. 외국 손님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원래 많은 편이긴 한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어때요? 버틸만 해요? 어때요? 이어 찾은 식당. 여 종업원은 오래전 지인이었습니다. 반가워요. 네. 그래서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는 거죠. 네. 그 이제 바쁠 때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슬로우하다 그러죠. 이제 손님들이 좀 적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지실 거니까 이런 때는 좀 편하게 좀 지내시는 게 좋아요. 네? 손님 적으니 편하겠다. 돈 많이 번 걸로 버티시라는 말에 야당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처를 후벼 파는 조롱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해당 점포를 방문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의도는 농담이었을지 모르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농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말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안면이 있었던 식당 여 종업원에게 지금은 장사가 안 돼도 곧 바빠질 테니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말을 건넸고 버티라는 말은 자영업자들이 위축되지 말고 극복해 나가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 대해서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다만 오늘은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주말인 오늘도 중부와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강추위와 함께 전국에 비나 눈이 예상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배혜지 캐스터, 주말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 나름 포근했지만 공기가 탁해서 목이 칼칼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주말인 오늘은 대기질이 더욱 나쁩니다. 현재 경기도와 충남, 충북과 세종,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와 전북, 경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과 전북,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눈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는 동풍이 불면서 가끔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이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됐다가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또다시 눈비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일단 내일 낮까지는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최고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가 강한 찬바람도 불어오면서 기온도 크게 떨어질 텐데요. 오늘 아침에는 서울 기온 6.8도로 비교적 온화하게 출발했지만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보석 중이던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했던 희망버스 시위대. 경찰은 별도의 팀을 꾸린 뒤 온라인에서 반희망버스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여기저기에 올렸습니다. 온라인 대응은 천안함 사건과 구제역 파동, 한미 FTA 등 민감한 현안마다 반복됐습니다. 가담한 경찰만 1,500명으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아이디와 해외 IP까지 동원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댓글 여론 공작의 정점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옹호 댓글을 쓰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 이어 엄격한 위계에 의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당시 많은 과격 시위가 공공질서를 위협에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당시 부산경찰청장을 조 전 청장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법원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놓고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중 한 재판부가 어제 첫 판결을 내렸는데 선고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이 재판 개입이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김채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7시간 기사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가토다스야 전 상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무죄라도 판결 이후에 반드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라. 법리상 부득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선고 말미에 가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가 법원행정처 측 요청에 따라 가토 사건 재판장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각종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검찰은 임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임 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위를 이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데 형사수석 판사에게는 남용할 수 있는 직무 권한, 즉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헌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또 임 판사의 개입으로 특정 재판의 결론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임 판사의 요청이 있었지만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강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최순실, 즉 최서원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전 원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 씨의 형량을 2년 줄였습니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한 마리가 삼성 측에 반환됐다고 보고 추징금도 일부 감액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 질서와 국가 조직 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 반목 등 사회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어제 현역 의원 1명을 더 영입해서 5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신당의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하기로 했고 안철수 신당은 돌고 돌아서 결국 국민의당으로 정당명을 확정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어제 또 1명을 영입했습니다. 이번엔 한국당이 아닌 새보수당 정운천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한국당 꼼수 3명으로 영입한 이종명 의원을 포함해 미래한국당 소속 의원은 4명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의원 5명을 넘겨야 보조금을 탈 수 있는데 정 의원 입당으로 결국 성공했습니다. 1차적으로 5명 모으고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정 의원의 이적으로 미래한국당이 받는 보조금은 5억 7천만 원. 정 의원이 없었으면 2천만 원 정도를 받게 돼 있어서 정 의원 이적으로 무려 5억여 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정 의원을 호남의 유일한 보수정당 의원이라고 추켜 세웠는데 다른 당들은 거듭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신의 한 수라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모자라 국고 보조금 강탈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17일 통합하기로 하고 정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정했습니다. 통합당 대표의 임기는 2020년 2월 28일 종료한다. 다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막판 변수가 남았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이어 국민당 사용까지 불어댄 안철수계, 신당명을 국민의당으로 확정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안을 보면 한국의 부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짠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주 사드 기지 개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일까요? 류량 기자입니다. 미국이 성주 사드 기지 개발 예산으로 책정한 4,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0억 원입니다. 세부 항목과 비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 가능한 일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면서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해명이 사실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드 기지 개발 강행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고 이 비용은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사용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한 사업 계획은 거의 그대로 집행됐습니다. KBS 확인 결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2018년 SMA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행이든 아니든 성주 사드의 정식 배치가 최종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사드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는 점입니다. 주변국과의 갈등은 물론 국내 갈등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성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사드 기지 개발 사용과 사드의 정식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현재 이 시간대 도로 위로는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은 곳도 있고요. 미세먼지까지 곳곳에서 말썽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교통량 자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체는 많지 않겠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위생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다소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안전거리는 넓게 확보하고 안개 등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0번 고속도로 강릉 쪽은 용인 부근을 중심으로만 약간의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대 여주를 시작으로 강원도 원주까지 안개 구간이 많습니다. 주의해서 통과하시면 좋겠고요. 1번 고속도로 서초 주변에선 양방향 잘 지납니다. 한남대교를 시작으로 신탄진 까지 버스 전용 차로제가 운영되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공기질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충청,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중부와 전북, 경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 대구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이 눈비는 오늘 낮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 낮에 이 눈비는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원 산간 지역에 5에서 최고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중부와 호남 지역에도 1에서 최고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눈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0도까지 떨어지면서 기온이 15도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귀국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던 우한 교민들이 오늘부터 퇴소합니다. 교민들은 자신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유학 중이던 23살 황세영 씨. 코로나19 확산으로 우한이 봉쇄된 이후 현지에선 병원 검사는커녕 음식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전세기를 타기 위해 우한 공항까지 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교민의 도움을 통해서 겨우 중국 시민의 연락처를 받아내서 그분의 자차를 타고 귀국하고 나서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하마터면 우한에 갇혀서 이제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계속 지낼 뻔했는데 전세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할 만큼 너무 기뻤습니다. 방 안에만 있는 게 답답하긴 했지만 시설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도시락이 나왔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책도 제공됐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된 건 시민들이 보내온 응원 편지였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더 힘내라고 그 편지를 작성해 주셔가지고. 교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다행이라며 국민들과 지원단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한에서 1, 2차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임시생활시설을 떠납니다. 퇴소하시는 교민분들은 그 자가격리 하다가 해제된 분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분들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민들은 환송식을 마친 후 45인승 버스 37대에 나눠 타고 5개 권역으로 이동합니다. 권역별로 지정된 역과 터미널에 내려서 각자 친척집이나 호텔 등으로 흩어질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퇴소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같이 겪어낸 아산 시민들을 생각해서 건강하게 돌아가셔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아산시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민들과 시설에서 함께 생활해온 정부 합동지원단 111명은 시설 소독과 폐기물 처리가 끝나는 다음 주 초에 퇴소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늘지 않는 지금 방역을 더욱 강화해서 국내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28번째 확진자 발표 이후 어제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28명 가운데 모두 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현재 21명의 확진 환자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1명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비교적 중증으로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 20명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퇴원을 검토 중인 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해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교민 가운데 1살 아기가 그젯밤 고열 증상을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매우 다행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감염자로 인한 국내 지역사회 확산이나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입국 제한 조치로 중국 입국자 수가 지난 3일 13,000여 명에서 어제 3,9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중국 춘절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국내 유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 사례까지 나온 데다 지난달 열린 싱가포르 콘퍼런스를 다녀왔던 한국인과 외국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른 나라 상황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싱가포르와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오염 지역으로 확대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에 취약성이 있다고 보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지원단체와 보건기구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대북 제재 국면이지만 인도적 지원만큼은 신속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 발병에 취약하고 미국은 그것을 매우 우려한다는 게 대변인 명의 국무부 성명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국제지원단체와 보건기구의 관련 노력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또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은 이 기구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관련 승인 등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윗에 국무부 성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지원과 절차적 승인 문제까지 언급한 건 이례적입니다. 대북 제재 국면이지만 전염병 대처를 위한 인도적 지원만큼은 신속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국제적십자연맹이 북한 내 방역을 위해 보호 장비와 인도적 물품 지원이 시급하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촉구했다는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 직후에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과 마주한 국경을 전면 폐쇄하는 초고강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 내 발병 환자가 없다는 게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방역 시스템 미비와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할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 장비를 이미 전달했고 국제적십자연맹도 북한의 자원봉사자 500명을 파견해 방역 활동을 돕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코로나19는 완전히 퇴치되지 않고 계절 독감처럼 지역사회에서 계속 유행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감염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전염되는 이른바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걱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독감과 같은 유행성 질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완전히 침투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ou can start to think of it in a sense like seasonal flu. The only difference is we don't understand this virus. At least seasonal flu,
we pretty much understand how it acts. 코로나19가 단순히 일회성 질병에 그치지 않고 어느 때든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겁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다만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 침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직 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염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ve had a very aggressive approach to try to do early case identification and then isolation and contact tracing. That's enabled us to contain this at this point. 특히 이번 코로나19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한편 레드필드 국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 지원을 제안한 뒤 거의 6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 자산운용의 1조 6천억 원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산운용사는 물론 자금 지원에 관여한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라임 측은 일부 펀드에서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불안전 판매가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라임 펀드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반성하고 해결하라! 이 70대 여성은 남편 퇴직금과 딸 부부의 전세금까지 끌어모아 투자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부도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안전한 투자라 이거야. 꼭 써야 하는 투자 성향 설문지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름 쓰라고 도장 찍고 이거하고 뭐 체크하는 거는 하라 말아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말도 같습니다. 올해 안에 쓸 돈이고 전세금 갚아줘야 될 텐데 나는 이거 장기로 못 써요 라고 얘기했더니 걱정하시지 말으라고. 단골은행을 찾은 92살 할머니도 라임 펀드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와 흡사한데 실제로 동시에 두 상품에 투자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 DLF 사태가 나고 투자자들이 걱정하자 판매은행에서는 라임은 전혀 다른 상품이고 채권이라 안전하다는 말로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매가 중단되자 이럴 줄 알았으면 팔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 이런 말을 들을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물론 이번 사태가 상품을 판 은행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나 자금 지원에 관여한 증권사의 욕심이 버무려진 결과입니다. 라임 측은 손실을 숨기려고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은 내부 정보로 코스닥 상장사 채권에 투자해 수백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안전 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영상 위법 부당 행위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허술한 운영 구조도 따지지 않고 수천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5%까지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로 자산 운용한 라임뿐만 아니라 수수료에 혈안이 된 은행과 증권사도 탐욕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모펀드 구조를 일반 투자자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금감원도 투자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위험한 상품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해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에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상품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400조 원대까지 커졌지만 정부가 그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처 마련하지 못하고 일이 터질 때마다 기폭 대책만 내놓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규제를 유예해 줄 테니 마음껏 혁신 산업을 하라는 취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이 됐는데도 사업화 소식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임주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빈택시로 소화물 배달을 할 수 있게 소비자와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이 업체.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에 임시 허가를 신청했지만 10개월째 대기 중입니다. 관계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제 이해 당사자가 이제 화물연대와
회식이다라고 해서 뭐 정확한 어떤 지침이나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고 그냥 책임 회피의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죠. 기존 배송업계의 반대에 부딪힌 건데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건 한 번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중재는 없었습니다. 사업 범위를 축소해 조정안까지 내놨지만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토부에선 화물 질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과기부에선 몇 달째 논의 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3년 전 농어촌 빈집을 개조한 숙박시설 아이디어로 수억 원을 유치한 남성준 대표. 거주자 없는 민박은 불법이라는 규제와 기존 민박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8월 규제 샌드박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토론을 몇 번 해봤는데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입도 해주시고 또는 어떤 점에서 저희랑 협력할 수도 있게끔 얘기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역시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절차 기간이 너무 길었다.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존 부처의 의견도 들어가고 또 이거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서 자꾸 조건들이 붙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다 준수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맞냐? 정부는 최근에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올해 개관 예정인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신입 직원을 뽑는 필기시험에 과거 국가자격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 몇 개가 그대로 출제됐다며 일부 응시생들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없다던 박물관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A씨는 국립항공박물관에 신입학예사 채용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2교시 시험을 보던 중 일부 문제들에서 전에 풀어본 느낌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출제된 준학예사 국가자격시험 문제들에서 최소 5에서 6문항 이상이 거의 똑같이 출제됐다는 겁니다. 문제의 문항이나 그 밑에 나왔던 5개가 그냥 표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나왔던 게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공부했던 문제들, 풀어봤던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앞서 채용시험 문제를 발주한 국토부가 출제 대행 업체에 기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 지시를 어긴 겁니다. 이에 A씨는 박물관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 채용은 당연히 그냥 그대로 진행돼야 되고 이거는 그냥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거나 업체와의 계약의 문제이지 응시자와는 무관한 문제다라는. 그런데 KBS 취재가 시작되자 항공박물관 측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한 어제 해당 과목들의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과목 범위를 벗어난 문제와 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겁니다. 지상이 벗어났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대로 출제된 문제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항공박물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몇 개 문제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한국 해양대 학생이 실습을 위해 외항선을 탄 지 나흘 만에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숨졌습니다. 어제 고향인 부산으로 시신이 운구됐는데요.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여러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한국 해양대 학생이 해외 실습을 위해 탄 배가 운항에 나선 때는 지난 5일입니다. 항해 나흘째 기관실에서 일하던 실습생은 열사병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신은 현지 병원을 찾은 유족과 함께 고향인 부산으로 운구됐습니다.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실습생이 일했던 기관실은 내부 온도가 5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관실 더운 데서 8시간 내내 일하는 게 아니라 기계 고장이나 기계 그런 점검 같은 거 할 때만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주로 사무실 안에서 일하죠. 사무실은 시원하니까. 숨진 실습생의 근무 형태나 안전관리 실태 등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외항선에서 초동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실습생은 하선 결정 이후 헬기가 아니라 예인선과 보트를 이용하느라 13시간여 만에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까지 헬기가 안 오고 늦었다 하면은 차라리 보트를 안 태우고 큰 배에서 거기서 차라리 응급처치를 더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검찰과 해경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나오는 대로 선사와 외항선 관계자 등을 불러 실습생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올겨울에는 축제를 위축시키는 일들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겨울 축제였던 화천 산천어 축제 역시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관광객이 크게 줄다 보니 산천어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1년 전 화천 산천어 축제장입니다.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올해는 한산하다 못해 이게 축제장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인공미끼를 이용한 루어 낚시터에만 관광객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지난해 관광객은 18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많아야 40만 명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준비는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지금 회행해가지고요. 너무 아쉬워요.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올해 얼음 낚시터가 제대로 운영된 건 축제 개막일이었던 지난달 27일. 단 하루뿐입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전염병의 위협도 축제를 위축시켰습니다. 매년 이곳은 산천어 축제의 주 프로그램인 얼음 낚시가 열리던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얼음이 전혀 얼지 않아 하나의 저수지가 된 모양새입니다. 이렇다 보니 축제장 곳곳에선 산천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축제장에 방류하지 못한 산천어도 8만 마리가 넘고 올해 사들인 산천어 190톤 가운데 20톤 정도는 남을 전망입니다. 낚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2월 17일부터 저희가 끝나는 날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 화천군은 이달 16일 축제가 끝난 뒤에도 루어 낚시 대회를 열고 산천어 가공식품을 만들어 남은 물고기를 소진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 류현진 선수의 첫 번째 공식 훈련에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토론토 감독은 에이스가 왔다면서 연신 활짝 웃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강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첫 훈련에 참가한 류현진.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이 부르자 밝은 미소로 답합니다.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과 어깨 동무까지 하며 친근감을 나타냅니다. 취재진 앞에선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을 에이스라고 부르며 강한 신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I'm excited about that kid, you know. He was one of the best pitchers last year in baseball, so when we got him, I was excited. You know, we get an ace. He's an ace. 에이스 류현진에 대한 질문 공세에 행복한 비명까지 질렀습니다. No, I've never seen that. No, not that many. No, but this is pretty cool. Okay. Ooh. Oh, thank you very much. Thanks, Charlie. 스프링 캠프 첫 훈련에 나선 류현진을 향한 현지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류현진이 가장 많이 받은 것도 팀 내 에이스 역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Role of an ace is. 그럼 에이스 역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에이스라면은 그래도 많은 경기 나가서 일단 승을 하는 게 팀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진의 토론토 입단 동기인 야마구치 슌도 일본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타 공인 토론토의 에이스 류현진의 새로운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플로리다 더니든에서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강원도 인제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자작나무 숲이 탐방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2달 동안은 입산이 통제되는데 5월에 재개장을 하면 숲 보호를 위해서 월요일과 화요일 휴무제가 도입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해발 800m의 산자락에 펼쳐진 순백색 자작나무 군락지. 축구장 250개 넓이로 국내 최대입니다. 이곳에 자작나무가 심어지기 시작한 건 1992년부터로 지금은 69만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향진한 자작나무 사이길에서 탐방객들은 정취에 취합니다. 내가 자작나무가 된 느낌? 그냥 같이 여기 계속 살고 싶은 느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웃음꽃을 피우며 추억도 담습니다. 한번 둘, 셋.
인제 자작나무 숲은 2012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인파인 43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제는 나무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게 산림청의 판단입니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4월 말까지는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5월에 재개장됩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은 올해 5월부터 휴무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입산할 수 없게 됩니다. 숲 보호와 동시에 모노레일과 탐방객들을 위한 숙소, 조형물 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산림청과 공동 산림 협약을 체결해서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국민 여가지대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은 또 자작나무 숲을 주변의 갈대숲, 꽃길 등과도 연계해 가꿔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뮤지컬을 즐기는 관객이라면 무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한 번쯤은 가졌을 법한데요. 실제 무대에 올라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객들의 호응으로 변화 중인 적극적인 공연 체험 문화를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넓은 수선화 밭이 드러나고 노란 꽃잎이 머리 위로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꿈 같은 사랑을 이룬 주인공이 섰던 무대 그 자리에 이 순간만큼은 관객들이 대신 섰습니다. 무대 바닥이 갈라지고 둘 사이가 멀어지며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공연 속 진짜 주인공이 돼봅니다. 어린 시절 만나 80대가 되도록 함께해온 부부에겐 감회가 더욱 남다릅니다. 예시나 지금이나 살아는 마음 갖고 아직 나이가 지금 많거든요. 그러나 젊은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팝스타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가 공연 내내 관객을 사로잡는 이 작품. 공연장 로비를 가득 채우는 노랫소리를 잘 들어보니 누군가가 직접 부르는 음성입니다. 공연 전과 쉬는 시간, 한쪽에 설치된 작은 노래방 시설에 줄지어 들어가 공연 속 프리마돈나로 변신합니다.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무대에 빠져듭니다. 공연이 거듭될수록 관객들 반응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연을 봤을 때만 감동이다 이러고 금세 그런 마음이 여운이 금방 끊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참여도 해보고 하니까 확실히 이거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공연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관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체험형 공연은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주말인 오늘 어제보다도 공기가 더 탁합니다. 지금 경기도와 충청,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와 전북, 경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충남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오후까지 강원 북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올겨울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눈을 이번 주말에는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5에서 최고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지역에도 내일까지 1에서 최고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눈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지만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0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무려 15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한에서 1, 2차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들이 오늘과 내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합니다. 어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내 확진자 수는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 가운데 1,700여 명이 감염됐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는 중증 환자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비판적 칼럼을 쓴 저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언론중재위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한다며 건넨 손님이 적으니까 편하시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귀국해 진천과 아산의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던 우한 교민들이 오늘과 내일 모두 퇴소합니다. 교민들은 따뜻하게 보듬어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지역 주민들도 축하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충북 진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진영 기자, 환송 행사도 마련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날이 밝아오면서 우한 교민들의 퇴소를 앞둔 이곳 진천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은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교민들이 머무는 건물에 불이 켜지고 경찰도 경비 인력을 재배치하는 모습입니다. 인재개발원 주변에는 다시 찾아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을 정도로 반발 집회가 열렸던 2주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교민들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정부가 마련해준 전세버스 9대에 나눠 타고 이곳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정부는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교민들이 무사히 돌아가는 만큼 퇴소에 앞서 간단한 환송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민들을 격려하고 차에 직접 올라 인사할 계획입니다. 2주 동안 교민들과 함께했던 충청북도와 진천, 음성군도 교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합니다. 같은 시각 충남 아산에서도 우한 교민 환송 행사가 열립니다. 퇴소에 앞서 진천과 아산에 머무는 교민들은 최종 검체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70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민들이 떠나고 나면 행정안전부는 방역업체를 투입해 건물 전체를 소독할 예정입니다. 또 폐기물을 모두 소각하고 이틀 동안 건물을 폐쇄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이곳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귀해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어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늘지 않는 지금 방역을 더욱 강화해서 국내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28번째 확진자 발표 이후 어제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28명 가운데 모두 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현재 21명의 확진 환자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1명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비교적 중증으로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 20명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퇴원을 검토 중인 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해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교민 가운데 1살 아기가 그젯밤 고열 증상을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매우 다행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감염자로 인한 국내 지역사회 확산이나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입국 제한 조치로 중국 입국자 수가 지난 3일 13,000여 명에서 어제 3,9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중국 춘절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국내 유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 사례까지 나온 데다 지난달 열린 싱가포르 콘퍼런스를 다녀왔던 한국인과 외국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른 나라 상황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싱가포르와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오염 지역으로 확대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중국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감염 상황이 특히 심각한데요. 이미 중국 내 감염자 수가 최대 14만 명에 이를 거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가운데 1,700여 명이 감염됐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발원지인 우한에서만 1,1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을 처음 알린 의사 고 리원양을 비롯해 6명이 숨졌습니다. 환자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데다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방호복을 입었더라도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는 외부 의료진 2만 명이 파견돼 있지만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진단을 확진 판정에 포함한 뒤 이틀째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14,000여 명까지 늘었던 신규 확진자는 이튿날에도 5,000명에 육박하면서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64,000명, 사망자는 1,4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후베이성 밖에서 하루 추가되는 확진자가 열흘째 줄고 있는 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환자가 중복 집계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미 발표했던 통계를 줄이는 등 혼선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감염자가 이미 8만 4천 명에서 최대 14만 명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한에서만 최대 9만 명이 감염됐고 후베이성 밖 도시에서는 최대 1만 5천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업들이 속속 업무를 재개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베이징에선 외부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은 14일 동안 격리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에서 어제부터 고령자 일부에 대한 조기 하선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온 상황인데다가 중증 환자도 10명이나 돼서 너무 늦은 조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18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형 크루즈선. 요코하마항 도착 12일째였던 어제 일부 승객들이 드디어 땅을 밟았습니다. 80세가 넘는 고령자, 또 지병이 있거나 밀폐된 객실에 격리된 승객들이 조기 하선 대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계획했던 격리 기간보다 닷새 빠른 건데 한국인 승객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陰性が確認された方のうち希望される方は下船して政府が用意する宿泊施設で生活をしていただくことといたしました. 하지만 일본 정부의 뒤늦은 대응 탓에 중증 환자만 1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8명과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 2명 등입니다. 크루즈선의 여파로 요코하마 반대편에 위치한 일본 오키나와도 비상입니다. 지난 1일 오키나와 나항에 9시간 넘게 정박했는데 2,700명 가까운 승객 대부분이 시내 관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접촉한 인원만 약 200명, 이미 60대 여성 택시기사 1명에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接触した可能性のある方約200名について潜伏期間である2月15日までの間、健康観察などの調査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す.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밖에서 확진자가 극적으로 늘어난 사례는 크루즈선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돈 1,100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던 민주당이 논란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면서 고발했던 배경도 같이 밝혔는데 그 근거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고발 역풍은 민주당 내에서 불어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고발은 지나치다, 문제 있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고 삼선의 정성호 의원은 당의 오만함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험지 대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홍일학 의원도 고발 철회를 촉구하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발을 취하했는데 이번엔 당의 해명 문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임 교수의 칼럼이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걸로 판단했다고 썼는데 그 근거로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이라는 점을 든 겁니다. 그게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아니 근데 어쨌든 판단을 해보신. 안 전 의원을 거론하며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지핀 셈인데 민주당은 곧바로 문구를 수정해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측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누구 편인지부터 먼저 보고 고발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실토한 것입니다. 한국당과 대한신당은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하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이 안철수 싱크탱크 활동 경력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그래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 칼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한다며 건넨 말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손님이 적으니까 편하시겠다. 그간 돈 많이 벌어놓은 곳으로 버티시라고 말한 것인데요. 야당들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현장 점검에 나선 정 총리. 외국 손님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원래 많은 편이긴 한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어때? 버틸만 해요? 어때? 이어 찾은 식당. 여 종업원은 오래전 지인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예. 그래서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또 안 나가죠. 그 이제 바쁠 때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슬로우하다 그러죠. 이제 손님들이 좀 적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지실 거니까 이런 때는 좀 편하게 좀 지내시는 게 좋아요. 네? 손님 적으니 편하겠다. 돈 많이 번 걸로 버티시라는 말에 야당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처를 후벼 파는 조롱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해당 점포를 방문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의도는 농담이었을지 모르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농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말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안면이 있었던 식당 여 종업원에게 지금은 장사가 안 돼도 곧 바빠질 테니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말을 건넸고 버티라는 말은 자영업자들이 위축되지 말고 극복해 나가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보석 중이던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했던 희망버스 시위대. 경찰은 별도의 팀을 꾸린 뒤 온라인에서 반희망버스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여기저기에 올렸습니다. 온라인 대응은 천안함 사건과 구제역 파동, 한미 FTA 등 민감한 현안마다 반복됐습니다. 가담한 경찰만 1,500명으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아이디와 해외 IP까지 동원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댓글 여론 공작의 정점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옹호 댓글을 쓰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 이어 엄격한 위계에 의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당시 많은 과격 시위가 공공질서를 위협에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당시 부산경찰청장을 조 전 청장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법원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놓고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중 한 재판부가 어제 첫 판결을 내렸는데 선고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재판 개입이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7시간 기사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가토다스야 전 상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무죄라도 판결 이후에 반드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라. 법리상 부득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선고 말미에 가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가 법원행정처 측 요청에 따라 가토 사건 재판장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각종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검찰은 임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임 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위를 이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데 형사수석 판사에게는 남용할 수 있는 직무 권한, 즉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헌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또 임 판사의 개입으로 특정 재판의 결론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임 판사의 요청이 있었지만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 씨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강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최순실, 즉 최서원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전 원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 씨의 형량을 2년 줄였습니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세필 가운데 한 마리가 삼성 측에 반환됐다고 보고 추징금도 일부 감액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 질서와 국가 조직 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 반목 등 사회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어제 현역 의원 1명을 더 영입해서 5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신당의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하기로 했고 안철수 신당은 돌고 돌아서 결국 국민의당으로 정당명을 확정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어제 또 1명을 영입했습니다. 이번엔 한국당이 아닌 새보수당 정운천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한국당 꼼수 제명으로 영입한 이종명 의원을 포함해 미래한국당 소속 의원은 4명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의원 5명을 넘겨야 보조금을 탈 수 있는데 정 의원 입당으로 결국 성공했습니다. 1차적으로 5명 모으고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정 의원의 이적으로 미래한국당이 받는 보조금은 5억 7천만 원. 정 의원이 없었으면 2천만 원 정도를 받게 돼 있어서 정 의원 이적으로 무려 5억여 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정 의원을 호남의 유일한 보수정당 의원이라고 추켜 세웠는데 다른 당들은 거듭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신의 한 수라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모자라 국고 보조금 강탈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17일 통합하기로 하고 정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정했습니다. 통합당 대표의 임기는 2020년 2월 28일 종료한다.
다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막판 변수가 남았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이어 국민당 사용까지 불어댄 안철수계. 신당명을 국민의당으로 확정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중부와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강추위와 함께 전국에 비나 눈이 예상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배혜지 캐스터 주말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도 공기질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남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와 충청, 세종과 전북에서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충남과 세종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동풍이 불면서 오후까지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눈을 볼 수 있겠는데요. 밤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이면 이 눈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전국에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5에서 최고 10cm 정도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내일은 눈비가 그치고 난 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울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0도로 오늘보다 15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3도, 대구 8.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에 취약성이 있다고 보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지원단체와 보건기구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는데요. 대북제재 국면이지만 인도적 지원만큼은 신속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 발병에 취약하고 미국은 그것을 매우 우려한다는 게 대변인 명의 국무부 성명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국제지원단체와 보건기구의 관련 노력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또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은 이 기구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관련 승인 등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윗에 국무부 성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지원과 절차적 승인 문제까지 언급한 건 이례적입니다. 대북 제재 국면이지만 전염병 대처를 위한 인도적 지원만큼은 신속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국제적십자연맹이 북한 내 방역을 위해 보호 장비와 인도적 물품 지원이 시급하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촉구했다는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 직후에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과 마주한 국경을 전면 폐쇄하는 초고강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 내 발병 환자가 없다는 게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방역 시스템 미비와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할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 장비를 이미 전달했고 국제적십자연맹도 북한에 자원봉사자 500명을 파견해 방역 활동을 돕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지 않고 계절 독감처럼 지역사회에서 계속 유행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감염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전염되는 이른바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걱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독감과 같은 유행성 질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완전히 침투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ou can start to think of it in a sense like seasonal flu. The only difference is we don't understand this virus. At least seasonal flu, we pretty much understand how it acts. 코로나19가 단순히 일회성 질병에 그치지 않고 어느 때든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겁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다만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 침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직 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염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ve had a very aggressive approach to try to do early case identification and then isolation and contact tracing. That's enabled us to contain this at this point. 특히 이번 코로나19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한편 레드필드 국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 지원을 제안한 뒤 거의 6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쿄올림픽 개최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여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최 결정은 주최국 소관이지만 위험 평가를 위한 기술적인 조언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사태가 올여름 도쿄올림픽에 미칠 파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할지 말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취소나 개최 시기 조정은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not offered advice to the IOC for the Olympics one way or the other, and neither would we. It is not the role of WHO to call off or not call off any event.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주최국인 일본과 IOC의 소관 사항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WHO는 올림픽 개최에 따른 위험 평가 등을 위해 기술적인 자문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한 IOC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So there's no case for any contingency plans of cancelling the games or moving the games.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예방적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선수단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통계를 변경한 중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어떤 진단 절차를 거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의료진 1,7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지적하며 개인 보호 장구를 의료진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나라밖 소식 지금 세계는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족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죠.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이 아닌 미혼 여성이나 여성 동성애자들이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위대로 가득 찬 파리의 겨울거리. 싱글 여성과 여성 동성애자에게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정부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한창입니다. 이들은 인공수정의 확대는 아빠 없는 출산으로 이어져 전통적 가족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On nie complètement la paternité. Elle n'y sera pas. L'enfant sera donc élevé sans père. Et surtout ne le connaîtra pas. Il n'en aura pas. Il aura à peine une... 조만간 하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모두를 위한 인공수정법이 암 환자나 불임 난임인 이성 커플로 제한했던 난자 냉동과 인공수정을 여성 커플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만큼 임신과 출산의 권리 또한 성 정체성이나 결혼 여부를 떠나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연간 7,000명의 프랑스 여성들이 스페인 등으로 비싼 원정 시술을 가는 현실도 반영됐습니다. 7 à 10 jours sur place pour la première fois, entre la ponction, les traitements, tout ça. Donc du coup, on en a pour grosso modo 10 000 euros. 여기에 대리모 출산도 허용해달라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요구도 힘을 받고 있어 가족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으로 아들을 얻은 이 남성 커플은 달라지는 가족 구성을 이제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mposer un modèle hétéro-normé, homme-femme, et qui ne voit pas les autres familles comme des familles normales.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가족에 대한 논쟁은 결국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시리아 북서부에 있는 이들리브 난문 수용소에 눈이 내려 이곳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매서운 추위 속에 눈까지 맞아가면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에만 무려 14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들이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을 피해 이곳 난민 수용소로 몰려왔으며 절반 이상이 어린이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수용소 난민들은 혹한과 눈을 피할 수 있는 물자가 거의 없다면서 내전뿐만 아니라 가혹한 자연 환경과도 맞서야 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기 코끼리가 나무에 몸을 비벼대며 회복 중인 상처에 가려움증을 달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밀렵꾼이 설치해놓은 날카로운 철사 올가미에 걸린 채 발견됐던 이 아기 코끼리는 사람들에게 구조돼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견 당시에 얼굴 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심한 탈수 증세를 보였던 아기 코끼리는 이제 안전한 코끼리 재활원에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한 의사가 부인과 아이 등 가족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무 죄도 없고 저항도 못하는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이른바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인 한의사 A씨가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목동의 한 거리입니다. 잠깐 멈춰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옆에 여자분이 이미 신고를 하고 계셔서 신고는 안 했고. 집안에선 A씨의 아내와 5살 아들, 1살 배기 갓난아기 등 가족 3명이 나란히 누워 숨져 있었습니다. A씨는 A4 8장짜리 유서도 남겼습니다. 경찰은 한의사였던 A씨가 최근 병원을 리모델링해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심적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창원지법에서는 아내와 자식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30대 후반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살해된 자녀들은 4살과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는 아들과 딸이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의 경우는 빚보다 자산이 많았고 할아버지 등 경제 능력이 있는 다른 가족이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모두 같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게 생존한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를 살해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거 아동학대라고 봐야 되는 인식 그리고 그것을 지표화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대로 인식한다면 여기에 걸맞는 대응 방법들은 보다 좀 분명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공식 통계가 없지만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따져도 25건이나 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나서 이 영화에 등장했던 음식과 장소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영화 기생충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에 작은 훈풍을 불게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최근 감염병을 우려해 손님들 발길이 줄었던 대형 마트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기생충의 주인공이 맛깔나게 먹던 면 요리. 짜장라면과 우동을 섞은 짜파구리 시식 코너입니다. 장이탕, 짜파구리, 유명한 짜파구리, 可好吃了. 짜파구리, 장이탕밥. 호기심에 처음 맛본 외국인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고객님들도 신기해하시고 특히 외국인 고객님들의 경우에는 실적인 구매로도 많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형 마트에서는 지난주와 비교해 관련 제품 판매량이 평균 96% 늘었습니다. 극장가도 영화 기생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을 기념해 각종 할인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들도 시상식 전과 비교해 33% 늘었습니다. 관광객들 발길이 줄어 지역 상권 침체를 우려했던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관련 여행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영화 속 남매가 졸업장을 위조했던 PC방. 영화의 절반 이상을 찍은 고급 주택 세트장이 있었던 전주 영화 촬영소 등의 관광객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트가 지금 철거돼서 볼 게 없지만 또 많은 수상 이후에 많은 관광객분들이 이제 전주 영상연회 쪽으로 많은 문의도 주시고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화 기생충만이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흔적이 담긴 장소 모두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 관광업계도 관련된 여행 상품 개발에 고심 중입니다. 아카데미 수상으로 한국 영화계를 들어올린 영화 기생충의 쾌거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도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올겨울에는 축제를 위축시키는 일들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겨울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 역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관광객이 크게 줄다 보니까 산천어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1년 전 화천 산천어 축제장입니다.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올해는 한산하다 못해 이게 축제장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인공미끼를 이용한 루어 낚시터에만 관광객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지난해 관광객은 18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많아야 40만 명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준비는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지금 회행해가지고요. 너무 아쉬워요.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올해 얼음 낚시터가 제대로 운영된 건 축제 개막일이었던 지난달 27일 단 하루뿐입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전염병의 위협도 축제를 위축시켰습니다. 매년 이곳은 산천어 축제의 주 프로그램인 얼음 낚시가 열리던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얼음이 전혀 얼지 않아 하나의 저수지가 된 모양새입니다. 이렇다 보니 축제장 곳곳에선 산천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축제장에 방류하지 못한 산천어도 8만 마리가 넘고 올해 사들인 산천어 190톤 가운데 20톤 정도는 남을 전망입니다. 낚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2월 17일부터 저희가 끝나는 날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 화천군은 이달 16일 축제가 끝난 뒤에도 루어 낚시 대회를 열고 산천어 가공식품을 만들어 남은 물고기를 소진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 류현진 선수의 첫 번째 공식 훈련에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토론토 감독은 에이스가 왔다면서 연신 활짝 웃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강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첫 훈련에 참가한 류현진.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이 부르자 밝은 미소로 답합니다.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과 어깨 동무까지 하며 친근감을 나타냅니다. 취재진 앞에선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을 에이스라고 부르며 강한 신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I'm excited about that kid, you know. He was one of the best pitchers last year in baseball, so when we got him, I was excited. You know, we get an ace. He's an ace. 에이스 류현진에 대한 질문 공세에 행복한 비명까지 질렀습니다. No, I've never seen that. No, not that many. No, but this is pretty cool. Okay. Oh, thank you very much. Thanks, Charlie. 스프링 캠프 첫 훈련에 나선 류현진을 향한 현지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류현진이 가장 많이 받은 것도 팀 내 에이스 역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Role of an ace is. 그럼 에이스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에이스라면은 그래도 많은 경기 나가서 일단 승을 하는 게 팀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진의 토론토 입단 동기인 야마구치 슌도 일본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타 공인 토론토의 에이스 류현진의 새로운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플로리다 더니든에서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강원도 인제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자작나무 숲이 탐방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입산이 통제되는데요. 5월에 재개장을 하면 숲 보호를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휴무제가 도입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해발 800m의 산자락에 펼쳐진 순백색 자작나무 군락지. 축구장 250개 넓이로 국내 최대입니다. 이곳에 자작나무가 심어지기 시작한 건 1992년부터로 지금은 69만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향진한 자작나무 사이길에서 탐방객들은 정취에 취합니다. 내가 자작나무가 된 느낌? 그냥 같이 여기 계속 살고 싶은 느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웃음꽃을 피우며 추억도 담습니다. 둘, 셋. 인제 자작나무 숲은 2012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인파인 43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제는 나무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게 산림청의 판단입니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4월 말까지는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5월에 재개장됩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은 올해 5월부터 휴무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입산할 수 없게 됩니다. 숲 보호와 동시에 모노레일과 탐방객들을 위한 숙소, 조형물 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산림청과 공동 산림협약을 체결해서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국민 여가지대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은 또 자작나무 숲을 주변의 갈대숲, 꽃길 등과도 연계해 가꿔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공연장에서 관객이 실제 무대에 올라서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공연 체험 문화에 대해서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넓은 수선화 밭이 드러나고 노란 꽃잎이 머리 위로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꿈 같은 사랑을 이룬 주인공이 섰던 무대 그 자리에 이 순간만큼은 관객들이 대신 섰습니다. 무대 바닥이 갈라지고 둘 사이가 멀어지며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공연 속 진짜 주인공이 돼봅니다. 어린 시절 만나 80대가 되도록 함께해온 부부에겐 감회가 더욱 남다릅니다. 예시나 지금이나 살아는 마음 같고 아직 나이가 지금 많거든요. 그러나 젊은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팝스타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가 공연 내내 관객을 사로잡는 이 작품. 공연장 로비를 가득 채우는 노랫소리를 잘 들어보니 누군가가 직접 부르는 음성입니다. 공연 전과 쉬는 시간, 한쪽에 설치된 작은 노래방 시설에 줄지어 들어가 공연 속 프리마돈나로 변신합니다.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무대에 빠져듭니다. 공연이 거듭될수록 관객들 반응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연을 봤을 때만 감동이다 이러고 금세 그런 마음이 여운이 금방 끊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참여도 해보고 하니까 확실히 이거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공연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관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체험형 공연은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주말에 눈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차에 타기 전 타이어 상태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동은 수월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적겠는데요. 이 휴게소에 체온계와 마스크, 손 세정제도 비치되어 있으니까 활용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 안개가 보병입니다. 중부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계속 짙게 깔려 있는데 이 가운데 45번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지금 충주 부근 갓길에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안개가 짙기 때문에 전방 주시 잘하셔야겠고요. 지금 50번 고속도로는 용인을 조금 지나자마자 강원도 만종까지도 안개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개등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고속도로입니다. 부산 쪽 서초에서 지금 막 정체가 시작되고 있고 죽전 보니까 양방향 지나는 차량들은 약간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월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휴거, 빌거, 무슨 사이비 종교 용어 같죠? 초, 중고 학생들이 쓰는 은어라는데요. 또래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입니다. 휴거는 임대 아파트인 휴먼샤에 사는 거지, 빌거는 빌라에 사는 거지란 뜻이랍니다. 이렇듯 사는 집 때문에 아이들 신분이 갈립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빚내서 집 사지 못한 사람은
나쁜 부모가 되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서울 강남은 집값이 잡혔는데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은 일주일 새에 2% 넘게 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마용성을 누르니 풍선 효과로 수용성이 뛰어올랐다는 겁니다.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지역성 호재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12.16 고강도 대책 2개월, 일부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지만 서울 강북과 수도권에서 불안한 흐름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발표도 이달 말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총선 국면이라 12.16 대책의 핵심인 보유세 강화 법안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까지 있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 주장이 나오는 점도 변수입니다. 자금의 물꼬를 산업으로 돌릴 방안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문제를 뒤쫓아가는 대증요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찔끔 대책은 정책에 대한 내성만 키울 뿐입니다. 관련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선제적 정책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이번 총선에서 연고도 없는 곳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후보가 누군지 잘 살펴보고 투표하면 어떨까요?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현재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데요. 중부와 전북, 경남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충남과 세종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오후까지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가끔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또다시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이면 이 눈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원 산간 지역에는 5에서 최고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고 올겨울 눈이 보기 힘들었던 지역에서도 1에서 최고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지만 내일은 서울 낮 기온 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